안녕하세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장 김영아입니다. 우선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연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는 바람에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한 22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행사가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문동팔 관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관장 문동팔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정동에서 함께 모여 이 사업의 1차년도 사업 성과보고회를 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안녕하세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관장 문동팔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정동에서 함께 모여 이 사업의 1차년도 사업 성과보고회를 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였는데요. 눈물을 글썽이며 효과를 발표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도전적 행동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몇 년 전만 해도 장애인 복지의 접근권에서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서울특별시의 체중증 발달장애인 안녕하세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관장 문동팔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정동에서 함께 모여 이 사업의 1차년도 사업 성과보고회를 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였는데요. 눈물을 글썽이며 효과를 발표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도전적 행동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몇 년 전만 해도 장애인 복지의 접근권에서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서울특별시의 체중증 발달장애인 나달동 지원사업 챌린지2 사업을 시작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게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람 중심이란 철학과 커뮤니티 케어란 정책, ABA 행동치료 기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챌린지2 사업과 별개로 2019년부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10명과 그들의 양육자 1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서포터 그룹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람 중심 실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과 구축 사업 굿라이프를 삼성전자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사업을 마치고 오늘 성과보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힘든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프로젝트는 한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양육자 그리고 서포터들이 소급으로 모여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육자와 서포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그룹 활동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박수를 즉시 해주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함께 해준 직원들과 그리고 동역기관, 협력기관의 직원들, 강사, 연구자 등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종사자들과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눔 가꾼 굿라이프 2차년도 성과 보고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비대면 지원의 가능성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은 소소한 소통의 백정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발달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줌과 유튜브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정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백정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소소한 소통 백장현입니다. 지금 줌에 약 한 4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다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줌으로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제 강연의 주제는 발달장애인 커뮤니케이션 지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쉬운 정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소소한 소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실험해 보고 계신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PT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쉬운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문자가 4통이 왔죠. 네, 문자 하나하나를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언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다음 문자를 보면 네,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뜻을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단어로 조합을 해서 뭐 위험한 상황이다, 피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자는 제가 오늘 일반 문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실제 태풍이 올 때 안전 문자로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 문자 내용을 보시면 태풍 내습, 내습이라는 표현은 사실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접근 금지라는 한자어 중심의 개조식 예, 문자가 오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지금 안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희가 안전 문자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예전을 과거를 회귀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 문자 왔을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하지? 긴장하고 한번 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안전 문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위치 기반으로 누구나에게 받는 정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자를 보면 앞에 내용은 같아요. 태풍 내습 뭐 이런 표현과 내용은 같지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직관적인 표현으로 쉽게 쓴 문자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정보는 몰라도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떠한 정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곧 안전, 건강, 삶의 질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를 통해서 정보를 본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중에 많은 분들은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보 접근, 의사소통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 요거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PPT화면을 저는 되게 멀리 보고 있어서 지금 통계가 잘 보이진 않는데 집밥 활동 시 불편한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집밥 활동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답변한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에 비해 낮긴 하지만 청각, 언어장애인은 감각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수치를 보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만족한다고 답변을 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수치가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잠시만요. 화면이 다시 앞으로 가서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화면이 다시 앞으로 가죠? 잠시만요. 페일이 잘못된 거죠. 아니요. 이 다음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앞으로.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 핸드폰 주시면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게요. 사전에 이분들에게 자료 공유가 되진 않았죠. 네, 화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우선 말로 설명을 하고 있을게요. 예, 귀담아 들어주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불만족한 이유를 보면 청각 언어 장애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적 장애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및 국가에 대해 나는 이런 거를
1순위로 개선되기 요구한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에 높은 욕구를 갖고 계십니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나 정보접근 참여 보장이 나는 1순위다라고 답변한 분들도 계세요. 청각 언어장애는 1.9%, 0%로 수치가 낮은데 자폐성 장애인이 6.4%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는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 참여가 1순위로 원하는 거다라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저는 많이 받는데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쉬운 정보 혹은 정보 접근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얼마큼 그걸 활용해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 통계를 보면은 명확히 떨어진 통계는 없어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게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행 능력이라는 통계를 보면 완전하게 의사소통 가능한 분이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별다른 지원 없이도 지역사회나 혹은 타인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증의 발달장애, 지적장애인 분들이 일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의사소통에 전혀 불가능한 지적장애인이 약 9.3%예요. 이 분들은 사실은 AAC도 필요하지만 인적 지원이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한 87% 정도가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지원을 통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쉬운 정보, AAC, 이게 정보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아직 안 보이셔서 답답하시죠? 네. 근데 충북에서 실제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장애인 복지 정보 전달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32%가 답변을 하셨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19%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책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15%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게 거의 65%라서 기존의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게 있으니까 이용하세요라는 정보 자체가 비장애인,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렵게 제공이 되었다는 걸 실제 알 수 있죠. 그럼 발달장애인 분에게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AAC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소소한 소통이나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쉬운 정보가 있습니다. 쉬운 정보는 기존의 이제 자료나 정보에서 어려운 거를 쉽게 바꾸고 보조적인 이미지를 더한 걸 쉬운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성과 보고를 하는 주 대상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의한 지원이 함께 또 수반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중간 강의 자료에 그런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저희 소소한 소통에서 만든 쉬운 정보와 관련된 카드 뉴스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 코로나가 한 1월, 2월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코로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 감염, 자가격리, 뭐 이런 용어들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희도 그러니까 장애를 갖지 않은 우리들도 처음에는 어려웠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엄청 바빴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려운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용어들을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어떤 사명으로 자고 일어나서 비말 감염이 뭔지 쉽게 알려드리는 카드 뉴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마스크 오브제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생소한 용어들을 쉬운 표현과 이미지를 더해서 알려드리는 거를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초반엔 정말 뉴스 채널만 돌리면 코로나 얘기로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서 이게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상황을 인지하겠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바꾸는 걸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총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컨텐츠를 기관에서 만들고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기관에서 뭐 손 씻는 법, 마스크 착용법 이런 걸 쉽게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저희는 대구에 처음에 되게 위험했잖아요. 어떤 종교단체 한 곳이 이제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대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만들기도 했고 6월쯤에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코로나19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비말 감염, 잠복기, 확진자와 같은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서 PDF를 무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구글에 이해하기 쉬운 코로나 이렇게 검색하면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화면이 안 보이시죠? 제가 잠시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네, 안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발달장애인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발달장애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넣어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크게는 그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물론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지금 현재의 문제와 욕구는 다 다르겠지만 크게는 중증의 장애로 이제 외출이 어렵고 기존의 생활의 루틴이 깨지면서 부모님이 그 돌봄에 대한 책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룹 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인인데 외부 활동이 차단돼서 집안에서만 있으면서 뭔가 사회적 고립감과 답답함과 스트레스와 이런 걸 겪고 있는 그룹 하나, 크게 2그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도전적 행동을 위한 이제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이긴 하지만, 조금 더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분야인 후자, 상대적으로 경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실무자들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저께 이제 인권위에서도 보도자료 배포를 했는데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준비를 했고요. 일단 가장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하고 발표한 거는 4월쯤에 있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같이 1,585명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요. 이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면 수면, 식사, 화장실 가기, 뭐 외부 활동, 그리고 에너지 발산, 의사소통 전 영역별로 생활 패턴이 매우 불만족한 상태로 다 낮아졌어요, 점수들이.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유의미한 수치는 외부 활동과 에너지 발산 및 조절에 대한 거였어요. 물론 이 설문에 답변을 하신 분들은 중증의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로 답변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기존 생활의 루틴이 깨지고 생활 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9월쯤에 경기도에 있는 36개 장애인 복지관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각 복지관의 사업 영역별로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혹은 대면과 비대면을 합쳐서 하는지
어떻게 이제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대면, 비대면이 같이 동시에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영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상담 및 사례 관리와 관련돼서는 사례 발굴이나 접수, 사정, 이런 영역들은 대면 서비스밖에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면 서비스를 기존에 유지를 했고, 그리고 신규 개발 사업으로 긴급키트 지원, 이런 것들을 상담 사례 관리하면서 같이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뭔가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 영역들인데요. 이 서비스들은 비대면 서비스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드라이브 스루로 교구를 대여한다든가, 그리고 온택트 프로그램으로 뭐 줌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뭔가 설명하고 교육한다든가, 그리고 가정 내에서 볼 수 있도록 방송을 녹화해서 전달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서도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하셨는데, 같이 하시면서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유튜브, 밴드, 줌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뭔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실무자분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아마 신청하신 분들한테 복지관에서 따로 전달을 드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통계로 정리한 자료는 지금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건데요. 바로 어제예요. 어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해서 그간에 조사했던 거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그러니까 안타까운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제주, 뭐 강주 이런 데서 가족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이유들을 알 수 있는 주요 결과가 6가지로 정리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긴급하게 도입된 추가 지원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3명 중에 2명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떠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지만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중고 발달장애 학생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급여가 지급이 되었대요. 근데 이 경우에도 2명 중 1명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 그리고 알더라도 한 16.3%의 통계는 감염 공포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긴급 돌봄에 대한 건데,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한 60% 정도는 제공을 하지 않아서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한 29.3%는 긴급 돌봄이 제공됐으나 마찬가지로 감염의 공포로 이용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통계를 보니까 더 이제 체감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복지관이나 발달재활, 주간활동,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는 적게는 62%, 적은 건 발달재활 서비스가 62%였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 97%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서비스를 휴관을 하여 이제 이용할 수 없었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 이용 적격자 600명 중 458명이 이용을 했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휴관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중 1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둔 분들이 20%. 그러니까 5 가족 중 1가족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발달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진짜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 중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당사자분들이. 근데 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고립감, 외로움들을 타임라인에 글로 표현하신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강의 자료에 넣어봤어요.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감정이에요. 코로나 싫다, 뭐 화난다, 답답하다, 언제 끝나냐,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조금 더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그 고립된 게 가정 안의 책임이라 부모님들과 싸우는 관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개별화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큰 두 개 그룹으로 봤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소규모 그리고 개별, 대면 활동이나 돌봄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분들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 등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경증 발달장애인 분들은, 조금의 지원만 있으면, 온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대면 활동도 하지만, 플러스 비대면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이전에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은 또 그런 게 이미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영상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비대면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줌, 구글 미트 뭐 되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게 첫 번째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익혔으면 그 툴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활동이나 모임들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 별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페이스북에 그렇게 정서적 고립감, 외로움, 답답함들을 표출한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서적인 연결 활동,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툴 사용과 지원과 관련해서는 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실제 발달장애인 자주 모임도 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가 덜어봤는데, 사실 줌과 관련해서는, 줌 사용법,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툴을 사용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고 배우는 건 발달장애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툴에 대한 교육은 영상이 아닌 서면으로, 실제 종이를 넘겨가면서 이거를 직접 핸드폰으로 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돼서 영상이 아닌 이제 서면 이렇게 종이로 된 쉬운 줌 사용법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 비영리 쪽에서도 이런 줌 사용법을 쉽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실무자들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쉬운 줌 사용법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영국에서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실제 줌을 들어갔다. 그리고 줌에서 회원가입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여기 버튼 이 칸에는 아이디를 넣는 거고 이 칸에는 비밀번호를 넣는 거다. 쉽게 이렇게 화살표도 하고 쉬운 글로 같이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국내에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희 회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툴 중에 SNS 정서적 연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잖아요. 그거와 연결해서 SNS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사실 이것도 제가 영상 화면 이렇게 두 개 캡처를 해놨어요. 하나는 페이스북을 쉽게 알려주는 영상. 하나는 유튜버가 돼보는 영상.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실제 발달장애인 중에 유튜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없어서 못한 거지 있으면 활용해서 충분히 일상에 적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툴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곳이 굉장히 범죄에 노출되어 위험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노숙자분인데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어디서 요식업 그 회사 대표가 돼 있었고 세금이 100몇억이 날라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가 사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개인정보 관리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건 사실 영국의 자료이긴 한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가상의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 이 사람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나의 개인정보를 어떤 거는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걸 정리하는 이런 화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쉬운 정보라서 영어가 쉬워요.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툴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온라인 툴 안에서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지원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툴을 익혔다면 이 툴 안에서 온라인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죠.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영국의 맨캡이라는 발달장애인 인권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맨캡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저희 소소한 소통도 소소 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보면 운동하는 법, 간단하게 요리하는 법,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짧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현장에서 모든 영상을 다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잘 찾아서 엮어서 그걸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발달장애 다모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발달장애 띄고 다모아라고 검색을 하면 다모아라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사이트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이 사이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긴 한데 시청자 중에 장애를 가진 시청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방송 편의를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몇 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송 접근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다모아 사이트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이트에 가면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직접 만든 영상과 그리고 EBS에서 만든 영상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에서 만든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한 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앞으로 만든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럼 저는 현장의 실무자분들이 영상, 요리하는 거를 가르쳐 준 영상을 찍기보다는 그 영상과 관련된 걸 여기서 찾아서 실제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소소한 소통이 작년에 10편, 그리고 올해 10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영상은 특히 성인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당사자분들이 직접 출연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영상을 보고 직접 따라하시면서 실제 정보를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영상은 다모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소소한 소통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서적 연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 카카오톡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은 약간 뭔가 발달장애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단 저희가 만든 쉬운 정보를 편하게 이제 받아보시고 활용하시라고 만들었는데 이 채널에서 카톡 상담소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달장애인 분 중에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처음 뵙는 분인데 그렇게 고민,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채널에 올리시는 거예요. 약간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카톡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원룸에 있었다.
뭐 강연이나 이런 데 갈 만한 거 없냐 이런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로 단톡방에 초대돼서 갔는데 이 단톡방에서 나를 무시한다. 단톡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나를 무시하는 게 내가 발달장애라 무시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톡방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특정 성향의 정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 뭐 북한 이야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만약에 잘 맞지 않으면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 조언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일상을 저희한테 보내세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 같은데 오늘은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도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은 병원을 간다고 병원 예약 문자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일상을 나눌 만한 친구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자주 뵙지 못하는 이용인 분들을 위해서 뭔가 편하게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그걸 잘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화면 진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가 발달장애인 분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거 그리고 저희 남편이 또 발달장애인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캡처해서 넣은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 글을 모르는데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카톡을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모티콘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약간 끊기기도 해요.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가 보고 싶다. 난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모티콘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음성 기능이 있어요. 그 음성 기능은 배운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글자를 입력하지 않고 목소리로 자기가 입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듣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모르신 분은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이 국내 어플 이용 1위인 거 아세요? 정말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소통 수단인데 이모티콘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하고 싶어서 기획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시도를 못한 건데 내년에는 꼭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이모티콘을 보면 거의 감정 중심의 이모티콘이 많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삶에 좀 더 밀접한 이야기 중심의 이모티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기관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필요한 이모티콘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이거를 여러 기관에서 힘을 모아서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론 지금 제가 정리한 페이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한 건데 저는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많은 변화를 느끼실 텐데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덜 지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장애인복지관 200 몇 군데 있죠. 전국에 200 몇 군데에서 영상 하나만 만들어도 200개가 넘거든요. 각자 만들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만든 것도 서로 공유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어떤 한 기관에서 뭔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의 컨텐츠를 잘 활용하셔라.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소한 소통부터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그리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도 굉장히 영상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하고 계세요. 거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모아 사이트 이런 데들의 컨텐츠를 잘 활용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할 때 AAC라든지 혹은 쉬운 정보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지 개발 비용도 꽤 들잖아요.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다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존의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도 있고 이화상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덜 수고스럽게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연결된 삶을 살 권리를 발달장애인에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개별화 대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증 발달 장애인분들은. 그래서 대면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될 거고, 비대면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고민함과 동시에 실무자도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디지털 사용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여기 스튜디오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준비하셨는데 장비의 문제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막 떠든 것들이 자료에 좀 잘 정리한다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 복지관에서 끝나고 드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보시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소소한 소통 홈페이지에 대표 메일이 있어요. 그쪽에 질문 주시면 혹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왔을까요? 질문이 없었대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후 진행하시는 김영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3시 12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